지금은 분명히 어깨 위고 상당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팩트예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이 사이 어느 즈음에 면과 지금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긴 했지만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지표를 제시하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짚어낼 수 있을지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라고 하고요. 2018년 2월 달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 달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이라는 또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력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시고 네,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금융회사도 좀 거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대략 한 10여 년 전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는 제가 다 들어서 다녔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내린 최종 가장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강의도 듣고 또 친해진 부동산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온 것 같냐, 그리고 과연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과 또 개발 호재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사람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집안 데이터 여러 가지로 다 쪼갤 수 있듯이,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성공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이 리치고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가 만들게 된 거죠. 예,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거래량이나 뭐 실거래가 등 어떤 데이터를 또 근간으로 하는지 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가격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 데이터, 그다음에 미분양 데이터, 그리고 또 수급 데이터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저평가, 고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했고 몇 가지 데이터를 엮어서 수없이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세에 대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전세는 아파트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거주 목적이고 실제 사용 가치인 거죠. 이거를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보고 이것과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를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전세 대비한 매매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특정 지역의 부동산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서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평가 인덱스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PIR이라는 또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평가 인덱스가 뭐냐면 바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몇 년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 종류마다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한 17년, 16년, 17년 정도의 데이터,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양으로 치면은 한 10억 줄 이상 되겠죠. 엑셀 데이터로 따지면은. 전세 대비 그 매매가 얘기하신 거. 근데 흔히 생각한 전세가율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잖아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매매가의 증감률과 전세가의 증감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서울의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네. 근데 보시면 언제가 제일 저평가였어요? 이때가 16년 5월. 네. 그러니까 16년 초중반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16년 초중반에 서울 아파트 샀다라면 뭐 엄청난 대박이 났겠죠. 그러니까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 사용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고 그만큼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네. 지난 2014년 이후서부터 언제가 제일 안 좋냐면 지금 정도가 제일 안 좋아요. 즉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매매가에 지금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지금 많이 끼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년도부터 대책이 엄청 쏟아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책적 변수들이나 네, 투자 심리 같은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맞아요. 사실 이 빅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약간 빅데이터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어떤 등대로서의 역할은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가격 데이터예요. 정부 대책이나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녹아져 들어간 게 바로 가격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가격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대책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이런 정책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이 돼 왔어요. 규제 정책을 펼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 오는 데는 대략적으로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네. 과거의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반대로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정부는 그때는 완화 정책을 또 펼칩니다. 그런 완화 정책을 펼치고 이제 규제를 펼치고 좀 더 빠르게 시장이 반응이 오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2017년 말 데이터를 가지고 네. 책을 집필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때도 전망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 당시의 예측 무엇이 적중했고 무엇이 네. 달랐는지 좀 네.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그 2018년에 출간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지역이 있고 빨간색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노란색 지역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으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지역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반, 2년 동안 좋아질 때가 어디냐? 그때가 서울과 대전과 전남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지역이 이 세 군데 지역이었고요.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이 빨간색 지역들은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다 떨어졌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지표들을 뭐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저평가 인덱스, 미분양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수급 데이터.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이런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맞아 떨어졌고 2019년 말 2020년 초에 했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서울과 주요 고평가된 지역은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지는 해가 될 거고 일부 지방은 뜨는 해가 될 거다.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 지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남, 경북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제 서울과 주요 고평가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는 가고 있는데 네. 예상치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바로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세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런 전세가 급등하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몰리면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조금의 지금의 상승세가 더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상승의 흐름이 뭐 올해 말이나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은 분명히 어깨 위고 상당히 지금은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또 네. 변곡점은 언제 어떤 이슈로 나타날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네. 중심으로 그다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같이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혹시 그 버핏 지수라고 혹시 아세요? 버핏 지수가 뭐냐면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GDP로 놓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게 GDP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게 GDP고요. 이 위에 게
시가총액입니다. 아파트 시가총액이요. 자,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가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고 높을수록 GDP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품이 많은 거예요. 낮을수록 얘가 거품이 없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2008년에 살짝 좀 빨갰었죠. 네. 그리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2017년부터 빨간불에 들어오더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의 GDP 대비해서 아파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난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서울 데이터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서울만 보니까 확실하게 고점이 언제였었죠? 2007년, 8년 빨간불 들어왔었죠? 네. 그리고 저점이 언제예요? 2014, 15년. 이 데이터만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했어도 어떻게 돼요? 이때 팔고, 이때 사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보다 훨씬 더 지금 높죠. 그만큼 지금 서울의 지금 시가총액의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이 너무나도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우리가 저평가냐 아니면 조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냐 고평가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GDP 대비해서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지금 거품이 지금 가장 많이 껴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 순자산과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 순자산에는 부동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부동산이 들어간 그런 순자산과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가 높을수록 거품이 껴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7년, 8년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2007년, 8년 정도가 서울 아파트의 고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면서 13년, 14년. 네,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서울이나 주요 경기도의 아파트를 샀으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최고의 바닥에 살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9.9입니다. 국민 순자산 전체 대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온 거고 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서울로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울은 보면은 언제가 제일 고점이면 2007년에 7.3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고 저점이 언제냐 2014년 5.1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네.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2019년 기준으로 7.2예요.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2007년에 고점 아마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놓고 봐도 지금 지금 상당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었구나라는 거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네. 팩트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유출을 해봤을 때 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이 사이 어느 즈음에 면과 지금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서울의 지금 상당수의 고가 아파트들은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 2006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영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2006년에 지금 연말은 지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났던 시기였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나중에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더 이상 영원히 못 산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 1년 반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기 네. 시작을 했고요. 14, 15년에 터진 또 거래량 한번 터졌는데 이건 뭐냐면 수도권 시장이 바닥치고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어디냐면 15년부터예요. 이거는 누가 산 거냐면 선수들이 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중간중간 하락이든 상승이든 전조 현상으로 거래량이 터진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최근에 거래량 언제 터졌냐? 2020년 6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중들이 패닉 바잉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요. 20대와 30대의 지금 매수 비중이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누가 사줄 수 10대가 살 수 있을까요? 작년 중순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고평가되어 있고 또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매수 세력도 이제 갈수록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 또 하반기서부터는 보유세가 지금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2020년 6월에 거래량 좀 늘고 최근에 또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네. 어떤 다양한 정책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좀 하락
하락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산 시장의 상황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지금 호황이죠. 화랑이고 자산 시장이 좋으니까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대사하락으로 가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주식 시장이 뭔가 이런 대세 상승이 아니라 뭔가 하락세의 움직임이 네. 있거나 혹시라도 환율이 또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면 더 많이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